얘야, 이번에 내 칠순이라 조촐하게 밥 먹으려 하는데 시간 괜찮니? 아, 어머니 그날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도 출장이고 저도 일정이 있어서요. 정확한 일정은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늘 그래왔듯 또 사정이 겹쳐서 칠순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뒤에 큰며느리 인스타에는 공항 라운지에서 찍은 와인잔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발리로 떠나요. 남편과 둘이 힐링타임 그림 같은 하늘. 그리고 제 칠순 당일 발리의 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선글라스를 낀 제 선베드에 누운 사진이 올라왔지요. 사진 아래 문구는 이랬습니다. 시댁은 멀리, 바다는 가까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넘겼던 말들, 상황들, 전부 가슴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아픈 것도 아니었고, 바쁜 것도 아니었구나. 그냥 오기 싫었던 거였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며느리가 둘입니다. 큰아들 내외는 서울 외곽에서 살고 작은아들 부부는 저희 집과 가까운데 살아 자주 드나듭니다. 남편은 아직 정정하시고 몇 년 뒤 팔순을 앞두고 계세요. 저는 올해 칠순을 맞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원래 욕심도 기대도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한 번 들르고 생신에 전화 한 통 해주면 그걸로 족하다 여겼지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시댁 쪽 행사만 생기면 어김없이 몸이 아프거나 일이 겹치거나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편도가 부어서요. 이번 주는 회사에서 야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물론 사람 일이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죠. 처음엔 저도 정말 그런 줄 알고,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꾸만 반복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랑 함께 장을 보고 집에서 전 부치고 난 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며 깔깔 웃더니 화면을 저한테 툭 보여주더군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인스타그램인데요. 요즘 사람들 진짜 별 희한한 것도 다 올려요. 이 할머니는 김치 담그는 거 찍어서 유명해지셨대요. 그래? 저런 것도 올리면 사람들이 봐. 네, 요즘엔 시니어 인플루언서도 있어요. 어머니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런 걸 뭘 하겠냐 싶었는데 사진 올리고 글 몇 자 써서 사람들과 나누는 재미가 묘하게 생기더라고요. 작은 며느리가 계정을 만들어주고 제가 정원에 키우는 국화 사진을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도 좋아요 받을 수 있어요. 좋아요? 그건 또 뭐냐? 그냥 마음에 든다는 표시요. 그렇게 저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였습니다. 며칠 후 혼자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작은 며느리한테 물었죠. 얘야, 근데 이런 거 보면 누구 사진이든 다 볼 수 있니? 팔로우하면 볼 수 있어요. 누구 거 보고 싶으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지. 요즘 애들은 다 이런 거 하나 보구나.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도 하세요. 요즘 올리시는 거 보면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봐볼까? 그렇게 큰 며느리 계정도 알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큰 며느리의 인스타그램도 가끔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구경하는 재미였어요. 도시락 사진, 커피잔, 주말 데이트 코스.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지요. 요즘 애들 사는 게 참 다르구나 싶었죠. 그런데 묘하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자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행사만 생기면 아프다던 그 며느리가 다른 곳에선 활짝 웃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작년 추석 전날 어머니, 아이가 열이 나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했던 바로 그 주말에 큰 며느리는 백화점 오픈 행사에 다녀왔다며 쇼핑백 사진과 함께 득템 성공이라는 글을 올렸더군요. 시아버지 생신 때도 회사 워크숍 때문에 참석 어렵다고 했던 날 호텔 스파에서 일탈은 필수라며 하트 가득한 사진을 올리고 있었고요.
보면 볼수록 낯설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정말 몸이 안 좋은 걸까? 아니면 그냥 시댁이라는 자체가 불편했던 걸까? 그러다 제 칠순을 앞두고 직접 전화해 봤습니다. 얘야, 이번에 내 칠순이라 조촐하게 밥 먹으려 하는데 시간 괜찮니? 아, 어머니 그날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도 출장이고 저도 병원 예약이 있어서요. 정확한 일정은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늘 그래왔듯 또 일이 겹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큰며느리 인스타에는 공항 라운지에서 찍은 와인잔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발리로 떠나요. 남편과 둘이 힐링타임 그림 같은 하늘. 그리고 제 칠순 당일 발리의 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선글라스를 낀 제 선베드에 누운 사진이 올라왔지요. 사진 아래 문구는 이랬습니다. 시댁은 멀리, 바다는 가까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넘겼던 말들, 상황들, 전부 가슴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아픈 것도 아니었고, 바쁜 것도 아니었구나. 그냥 오기 싫었던 거였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날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옛 사진첩을 꺼내 큰며느리 사진을 하나둘 들춰보다가 문득 작은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조용하고 웃으며 제 옆을 지켜주던 그 아이. 며칠 뒤 작은 며느리가 반찬을 들고 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희 형님은 요즘도 바쁘다더니 발리 갔더라? 작은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사진 봤어요. 괜히 속상하실까 봐 말씀 못 드렸어요. 그럼 너희는 알고 있었던 거구나. 그게 알긴 했지만 형님 일로 어머니 마음 상하시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굳이 꺼내지 않았어요. 작은 며느리는 말끝을 조심스레 흐렸습니다. 저도 그 아이가 일부러 숨기려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쩌면 나까지 상처받을까봐 애써 덮고 있었던 거겠지요. 그 순간 큰 며느리보다 작은 며느리가 더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무리한 부탁도 없고, 늘 조심스럽고, 늘 웃는 얼굴. 그런 게 사람을 편하게 하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제는 마음을 다르게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봤습니다. 참아왔던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그저 서운한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하겠다는 결론에 닿았지요. 무뎌진 것도 냉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젠 사람을 감정이 아니라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진 것뿐이었습니다. 큰며느리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해오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꼭 연락이 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명절 전, 아이 아플 때, 그리고 가끔은 학교 관련 일정이 있을 때. 어머니,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이번엔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연락이 몇 년째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런 줄 알고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래, 애 먼저 챙겨야지.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손주 만난 것 좀 해먹이라며 10만 원, 20만 원씩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그게 어느샌가 하나의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화는 늘 짧았고 목소리는 미안한 듯 했지만 끊고 나면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내가 또 이용당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며느리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제 안에서 뭔가 확실하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 아파서 못 온다다던 그 주말, 큰며느리는 남편과 호텔에서 브런치를 먹으며 아이 없이 둘만의 시간 너무 귀해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걸 보고 처음엔 허탈했지만 이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며 저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어차피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그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되던 어느 날, 큰며느리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요즘은 아이가 부쩍 영어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자꾸 하고, 자기는 왜 못 가냐고 묻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말투에 부탁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먼저 내가 좀 보태줄게, 걔. 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큰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남편 회사도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여유가 없네요. 아이도 배우고 싶어 하고 저도 보내주고는 싶은데 그냥 어머니랑 얘기나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 말만 들으면 참 안쓰러운 상황입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도 느껴졌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동안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행사마다 아프다는 말, 가족 생일에는 안 오면서 명품관 사진은 올리는 모습, 그리고 제 칠순엔 발리로 떠났던 큰 며느리. 그래서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분히 말했습니다. 얘야, 내 마음은 알겠다. 아이가 그렇게 원한다니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말이다. 이제 나도 노후 준비를 생각해야 할 나이다. 남은 돈 다 써버리면 나중엔 내가 너희한테 손 벌려야 할지도 몰라. 난 그런 어머니가 되고 싶진 않구나. 큰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네, 알겠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목소리엔 실망이 섞여 있었지만 이젠 저도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통화 이후로 큰며느리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도 조용히 지나갔고 아이 사진 한 장조차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 이번 주에 김치 좀 담갔는데 드릴까요? 하며 늘 먼저 연락을 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명절이면 찾아오고 제가 감기 걸리면 직접 끓인 죽을 싸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용돈을 주게 되는 사람은 작은 며느리가 되었고 함께 밥을 먹고 나면 얘야, 이거라도 받아라. 하고 봉투를 건네는 게 어색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아껴주며 지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걸 누구에게 남기고 싶은지 슬슬 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리고 그 결심은 곧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큰며느리와의 통화 이후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손주 생일이었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주 생일인데 뭐 하나 챙겨 보내야 하나 하고 제가 먼저 마음 쓰고 연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무 일도 없더군요. 큰며느리한테서도 연락 한 통 없이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아, 내가 안 챙기면 이 관계는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였구나. 이제야 확실히 알겠더군요. 며칠 후 시장에서 마주친 동네 아주머니가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머, 큰며느리분 요즘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명품 리뷰 잘 보고 있어요. 네. 몰랐어요? 요즘에 내 키우는 얘기랑 쇼핑 브이로그도 올리시던데요. 인스타랑 유튜브랑 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집에 와서 인스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신상백 선물 받았어요. 남편 고마워. 골프는 힐링, 육아는 체력전. 그리고 어느 날엔 이런 글도 있었지요. 시댁 스트레스는 쇼핑으로 푼다. 웃자고 쓴 말인지 모르지만 보는 입장에선 도무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 스트레스. 너한테 내가 언제 뭘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날 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분했고 또 한편으론 허탈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날 작은 며느리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얘야, 큰아이 요즘 유튜브도 한다던데 알고 있니? 네, 어머니 혹시 보셨어요? 인스타 보다가 우연히 봤다. 시댁 스트레스는 쇼핑으로 푼다더라. 그건 저도 보고 좀 놀랐어요. 솔직히 어머니께선 안 보셨으면 했어요. 작은 며느리는 뭔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형님을 나쁘게 말하는 일이 없었기에 오히려 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어머니 마음 생각 안 하고 그런 말 한 건 저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큰 소리 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저 한 번 더 확신을 가졌을 뿐이었죠. 이 사람은 내가 사람으로서 대하니까 그걸 이용하고 있었던 거구나. 지금껏 저는 늘 며느리도 내 딸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뭘 주면 주었지 그걸 가지고 따지거나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니 제 자신이 참 우스워졌습니다. 그 무렵 작은 며느리가 식사 자리에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혹시 아버님 팔순 땐 가족끼리 작게 하시겠어요? 형님네랑은 솔직히 아직은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대답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억지로 다 같이 웃는 자리 만들고 싶진 않다. 우리끼리 조용하게 해도 충분하지. 이젠 알게 됐습니다. 관계라는 건 붙잡는다고 이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가 마음을 내야 지켜지는 거라는 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남편 팔순이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잔치 같은 건 질색이었지만 팔순은 한평생 건강히 살아온 걸 축하하는 자리니 자식들끼리 조촐하게라도 챙겨야 하지 않겠냐 싶었지요. 작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식사하면서 슬쩍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 팔순이 얼마 안 남았다. 잔치는 말고 가족끼리 밥이나 한 끼 하자. 장소는 가깝고 조용한 곳에서 하자. 작은 며느리는 바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볼게요. 뷔페보다 조용한 한정식 어때요? 그럼 좋지. 아버지도 북적이는 거 싫어하시잖아. 그 자리에서 큰 며느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묻지 않아도 다들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굳이 함께 하려 애쓸 필요는 없다는 거요. 며칠 뒤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아버지 팔순이라 가족끼리 식사 좀 하려고 하는데 너희 그날 가능하니? 전화기 너머로 큰아들은 살짝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그날 아직 정확한 스케줄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 혹시 집사람한테는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너한테 말했으면 된 거지. 니네는 언제부턴가 뭘 하든 늘 큰며느리 눈치부터 보더라. 그 말에 아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밝았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팔순 식사 자리에 저희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너희는 항상 바빠서 못 올 줄 알았는데 바쁘긴 해도 팔순인데 빠지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말은 예쁘게 하는데 그 속뜻은 읽히고도 남았습니다. 팔순 자리에 빠지면 체면이 안 선다. 사진도 찍고 가족 티는 내야겠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속뜻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얘야, 이번엔 우리끼리 조용히 하려고 한다. 아버지가 번잡한 거 싫어하시기도 하고 바쁘면 안 와도 돼. 그 말이 끝나자 큰며느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왜 자꾸 저희만 빼고 하세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모르면 더 이상 말해봐야 의미가 없겠구나. 내가 뭐 대단한 걸 바란 것도 아니야. 그저 진심 한 조각이면 됐는데 너희는 늘 모양만 챙기더라.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흐른 뒤 큰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요즘 상황도 어렵고 저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나쁜 사람이라는 말은 너한테서 처음 듣는다. 나는 그저 너희가 내게 가족처럼 대해준 적이 있었는지만 생각했다. 너한텐 시댁이 부담이었겠지만 나한텐 너도 내 가족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전화 내용 하나하나가 맴돌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왜 우리만 빼냐고 했지만 사실 제가 뺀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빠져나간 거라는 걸 며느리는 못 느끼는 걸까요? 시아버지 팔순 날이 밝았습니다. 작은 며느리 부부가 일찍 와서 근처 식당으로 모실 준비까지 마쳐줬지요. 어머니,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보내셔요. 형님네는 혹시 오신다고 하셨나요? 글쎄, 전화는 해봤는데 마음은 잘 모르겠더라.
그렇게 가족 몇 명과 함께 한정식 식당에 들어섰는데 잠시 뒤 문이 열리며 큰며느리와 큰아들이 다소 생뚱맞은 웃음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랜만이네요. 얼굴 보니까 좋죠? 큰며느리는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와줘서 고맙다. 고만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지만 그 공기 속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식사 도중 큰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도통 시간이 안 나니 오지를 못했어요. 얼굴 뵌 지도 오래된 것 같아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 내서 꼭 와야겠다고 맘먹고 있었어요. 아버님 팔순이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작은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참고 있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지더니 식사가 끝날 즈음 결국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형님, 그동안 못 뵌 건 정말 일정 때문이셨어요? 응? 그럼 뭐 때문이었겠니? 어머님 칠순 때 발리 가셨던 건요? 출장이라더니 SNS에 수영장 사진 올라왔던 거요. 큰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말이 그제야 쏟아지듯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형님 SNS에 올리신 글들, 시댁 스트레스는 쇼핑으로 푼다고 했던 말, 사람들이 댓글로 속 시원하다고 하던 거, 그게 그냥 웃자고 쓴 말이었나요? 큰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그런 분위기니까요. 다들 공감하는 말이라 깊은 뜻은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요, 형님이 마음 다쳐 하실까봐 그 사진들 보시고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는 척도 안 하시고 늘 좋은 말만 하셨어요. 순간 방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고 큰아들은 그럴 얘기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며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됐어. 다 들었고, 다 봤다. 더는 누구도 탓하지 말자. 그냥 그동안 내가 너무 오래 참았던 것뿐이다. 그날의 팔순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진은 찍지 않았고 꽃다발은 한쪽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작은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섰죠? 아니야. 내가 아니라 내가 나서야 했던 걸 내가 대신해 준 거지. 남편 팔순이 지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날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큰아들도 문자 한 통 남기지 않았지요. 저는 평소처럼 화분에 물을 주고 미역국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어른인데 이제는 어른이 해야 할 정리를 시작할 때가 됐구나.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우리 가진 거 이제 정리해 두자. 괜히 나중에 자식들끼리 서운하게 만들지 말고.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생각도 그랬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작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혹시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이 봉투에 든 서류 들고 법무사한테 가거라.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냥 나중을 위해 준비해 둔 거다. 내가 가진 거 누구한테 줘야 하는지 이제는 알겠더구나. 작은 며느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알지? 그래서 더 마음이 가더라. 그런 사람한테 내 거 다 주고 싶었어.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쌓아온 정과 실망, 용서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도 귀찮았던 걸 겁니다. 며칠 뒤 어찌 알았는지 큰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재산 정리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혹시 저희는 빠진 건가요? 그 말이 참 묘하게 들렸습니다. 정리하셨다는 얘기. 빠진 건가요?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하는 무언가에서 누락된 듯한 어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
정리했다. 그리고 너희는 그동안 받아야 할 만큼의 마음을 보여줬던가? 그건 너희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거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 말이 없더니 큰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했던 거라면 그동안 그렇게도 챙기고 참고 받아주던 날 두고 내가 너무했다 말하긴 어렵지 않겠니?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던 건 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이제야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서였지요. 오래오래 무거운 짐을 메고 걸었던 길에서 이제 드디어 가방을 벗어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마당에 피었던 국화는 져가고 베란다에 놓은 화분은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큰며느리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 흔한 문자 한 통, 사진 한 장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예상을 했기에 서운하기보다는 이제는 그조차 익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손주 데리고 한번 찾아뵈려고요. 그래, 그러렴. 애 얼굴 본 지도 오래됐구나. 주말이 되어 큰아들 내외가 집에 왔습니다. 손주는 부쩍 컸고 웃으며 안기니 마음 한편이 간질간질해졌습니다. 그런데 큰며느리는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하긴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수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큰며느리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다 늦은 때였으니까요. 큰며느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그런데 혹시 모든 게 완전히 끝난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얘야,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돌아갈 수 없겠지. 믿음이라는 건 한번 금이 가면 붙여도 자국이 남는 법이거든. 큰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큰아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늦게 깨닫는 것도 괜찮다. 근데 그건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지 누가 대신해 줄 순 없단다. 그날 식사 자리는 조용히 마무리됐고 큰며느리는 끝내 눈을 맞추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정기검진도 다시 예약하고 작은 며느리에게는 계좌 비밀번호 바뀐 것만 슬쩍 알려주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급한 일 생기면 여기서 꺼내면 된다. 그때가 오기 전까진 그냥 내가 내 딸처럼 있어주려. 작은 며느리는 울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계속 그럴 거예요. 딸처럼 아니라 그냥 딸로.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같은 성을 쓰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 그걸 8순을 넘긴 이 나이에 깨닫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그 깨달음 덕에 제 마지막은 후회 없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을 억지로 마음을 줄 사람이 아닌 진짜 내 편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품위 있는 복수, 그리고 가장 따뜻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